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이제 운동 프로그램을 짤 때 그 훈련 프로그램에서 운동의 순서를 우리가 고려할 수 있잖아요. 어떤 걸 먼저 하고 어떤 걸 나중에 할 건지. 그런 이제 훈련 프로그램을 고려할 때 이런 운동의 순서를 어떤 식으로, 어떤 원칙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거를 짜야 하는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운동의 순서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를 우리가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루 한 세션에서 뭐 어떤 걸 먼저 하는지, 뭐 벤치프레스를 먼저 하는지, 그 다음에 뭘 하고, 그 다음에 뭘 하고,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아니면 뭐 일주일 단위로도 이걸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월요일에는 상체를 하고, 뭐 화요일에는 하체를 하고, 또 목요일에 상체하고 금요일에 하체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거에 대한 일주일 단위로서의 운동 순서도 우리가 좀 고려를 해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운동의 순서를 고려를 할때 어떤 걸 기준으로 그런 거에도 원칙이 있거든요. 물론 원칙과 상관없이 그냥 배열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맞춰지는 경우도 있는데, 어느 정도는 이 순서가 달라짐에 따라서 우리가 운동을 하고 나서 발생하게 되는 효과에서 큰 차이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원칙들을 잘 알고 있으면 그 원칙을 기준으로 내가 어떻게 훈련 프로그램을 순서를 구성을 해야겠다,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이제 우리가 원칙을 알려면 이 훈련 프로그램을 짤 때 이 우선순위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선순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학습 목표라는 걸 정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 이번 단원에서는 어떤 거를 우리가 공부할 거고, 딱 그 목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단락이나 글이나 뭐 그림이나 도표나 모든 것들은 그냥 그 학습 목표를 이해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물론 그거 자체가 우리가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그 도표를 외워야 될 수도 있고, 표를 외워야 될 수도 있고, 뭐 그림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될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한 가지 우리 학습 목표, 그거를 이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다양한 산문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다양한 이 글과 사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학습 목표를 이해하게 되는 거잖아요. 트레이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트레이닝에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가 반드시 존재해야 되고요. 트레이닝에 목표가 없다고 만약에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하도 못해서 뭐 칼로리 소비, 요런 단순한 목표라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목표를 우리가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생겨요. 그 목표를 기준으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것과 우선순위가 낮은 것들을 이렇게 배열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목표가 없으면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더 안 중요한지 이야기를 나눌 수 없어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트레이닝을 진행할 때는 저는 일반 다이어트 회원님이라도 이 트레이닝에 목표가 있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적응을 만들어낼 건지, 내가 뭐 원RM의 향상이 목표인지, 혹은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다이어트의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다이어트를 만들어낼 때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다이어트를 할 수 있잖아요. 뭐 근력을 키워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게 만들 수도 있고, 심폐지구력을 키워서 다이어트에 뭔가 효과를 보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이어트라는 목표보다는 어떤 조직에 어떤 적응을 일으킬 건지, 그런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짤 때는 첫 번째로 목표가 존재해야 되고, 그 목표가 존재한다면 그 목표를 기준으로 우선순위가 발생하게 돼요. 목표가 발생하면은 목표를 세우고, 그걸 기준으로 우선순위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선순위가 발생하죠. 우선순위가 발생한다면 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우리가 운동의 순서를 정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우선순위가 왜 꼭 있어야 하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신체가 가진 자원이 무한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운동이라는 거는 이제 그렇게 바라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신체 입장에서는 외부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입니다. 외부에서 나에게 어떤 스트레스를 계속 가해서 그 스트레스에 점점 더 적응이 돼서 그 스트레스에 우리가 더 강건하게 되는, 더 그 스트레스에 대해서 뭔가 더 잘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몸이 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에너지 소비가 굉장히 많이 들고, 그걸로부터 적응하는 과정에서도 자원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원이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이 훈련에는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거를 기준으로 목표에 더 기여할수록 우선순위가 높겠죠. 반대로 목표에 덜 기여할수록, 하지만 필요할 때, 그것은 우선순위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일반적으로 CPT나, 그러니까 그
우리 트레이너 자격증이나 이런 데서는 특이성이 높은 것들을 이제 목표에 더 기여하는 우선순위가 높은 것들이라고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것보다 좀 더 심오한 뭔가들이, 깊은 뭔가들이 많이 있지만,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추상적으로 우리가 표현하자면 목표에 기여를 많이 할수록 우선순위가 높고, 그럴수록 특이성이 높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우선순위들이 우리가 발생하죠. 근데 이제 우선순위, 제가 말이 좀 샜는데, 자, 우선순위가 왜 중요하냐?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모든 걸 해서 다 신체가 거기에 적응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사실 슈퍼맨이겠죠. 사람이 아니겠죠. 누구나 올림픽 금메달 따겠습니다. 그러면, 그죠? 누구나 올림픽 금메달을 딸 수 있어요. 만약에 그런 적응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면. 하지만 신체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운동을 해서 스트레스를 이렇게 받아들였을 때 그것이 적응으로 이어지는 것, 그것이 적응으로 이어지는 것, 이 확률이 100%가 아닙니다. 무조건 운동을 한다고 그 적응이 100%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적절한 스트레스가 가해지고, 거기에 적절한 회복과 적절한 우리가 영양 섭취와 수면을 잘 취했을 때, 그랬을 때 적응으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다 적응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특정한 스트레스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그것이 적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를, 지금 이게 제가 이런 용어가 실제로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응 가능성이라고 일단 지금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적응 가능성이 높을수록 우리가 특정한 스트레스를 받아들였을 때 그것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체에서 그러한 스트레스에 대항할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반대로 이제 적응 가능성이 낮다라고 표현을 할 때는 그것을 우리가 운동을 했을 때 그것이 적응으로 이어지기까지의 과정이 잘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적응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적응은 무조건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상황과 맥락에 의해서 적응이 일어날 수도 있고 적응이 덜 일어날 수도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간이 아니고 일간 운동 스케줄을 봤을 때, 운동 프로그램을 보았을 때 먼저 진행하는 운동일수록 적응 가능성이 높고요. 반대로 나중에 진행하는 운동일수록 적응 가능성이 낮습니다. 자, 이것은 왜 이렇냐?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냥 당연히 먼저 하니까 내가 힘이 있을 때 더 열심히 하겠지. 그리고 뒤에는 이미 뭔가를 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글리코겐을 썼을 수도 있죠. 우리가 에너지원인 탄수화물을 근육에서 이미 다 소진을 했을 수도 있고, 혹은 정신적으로 좀 지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원인에 의해서 상식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저희가 조금 더 그 원론적인 이야기를 해보면, 아까 제가 스트레스라고 했잖아요. 운동이, 그 스트레스가 내 몸에 충분히 도전적이라면 그것이 신체의 이런 항상성을 건드리게 되고, 그것이 초과 회복이 일어나서 그러고 적응이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이게 무조건 일어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스트레스가 너무 세도 문제지만 일반적으로는 충분히 도전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만약에 나의 몸의 항상성을 건드리지 못한다, 그러면 신체는 그 스트레스에 대해서 적응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외부의 스트레스가 나의 항상성을 건드려 놔서 내 몸을 다 헤집어 놓으면, 와, 이거 큰일 났다, 내 다음에도 이렇게 되면 나 큰일 난다 해서 몸에서 이제 새로운 어떤 대사 반응이라기보다는 뭔가 새로운 적응들을 만들어 나가는 이런 신체의 반응들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도전적이어야만 이 항상성을 건드릴 수 있게 됩니다. 스트레스라는 거는. 그래서 항상성을 건드려야만 우리가 새로운 역치를 더 높이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이런 적응과 초과 회복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먼저 하는 운동은 이제 항상성을 건드리기가 더 쉬워요. 에너지 자원도 충분히 높을 거고, 각성의 정도도 꽤 높을 수 있고요. 왜냐면 처음 들어갔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각성을 좀 더 잘 끌어낼 수 있겠죠. 카페인을 먹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하지만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진행하는 운동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피로에 의해서 그 우리가 이제 역치를 건드리려면 높은 퍼포먼스가 발현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퍼포먼스의 발현이 어려워집니다. 피로에 의해서 발현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진짜 뭐 거의 맥스예요.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했지만, 그게 실제로 본인의 신체의 역치가 애초에 발현이 안 된 상태에서, 역치가 피로에 의해서 차단이 된 상태에서
내 퍼포먼스가 발현이 된 거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 정말 도전적이고 힘들 수 있지만 그게 실제로 내가 프레시할 때 했을 때의 어떤 역치까지 이런 퍼포먼스를 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이런 초과 회복을 발생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운동 초반에 진행될수록 퍼포먼스 발현이 좀 더 보장되는 경향이 있고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퍼포먼스 발현이 보장됨에 의해서 역치를 건드리겠죠. 자, 반대로 이제 후반에 진행될수록 퍼포먼스 발현이, 여기서 발현이라는 표현을 이제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냥 내가 열심히 했다, 내가 진짜 죽을 각오로 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퍼포먼스가 발현되진 않잖아요. 내가 다리에 지금 젖산이 많이 쌓여 있어요. 젖산이라고 하면 또 그죠, 문제가 또 있을 수 있는데, 그 다리에 뭔가 우리 피로가 많이 쌓여서 높이 점프를 못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퍼포먼스는 발현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퍼포먼스가 발현되지 않고 그럼에 의해서 역치를 건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과 회복이 발생할 가능성이 비교적,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비교적 낮다는 겁니다. 네, 비교적 낮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보디빌딩을 하시는 분들은 선피로 훈련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특정한 이 근육들을 먼저 활성화시키고 그 근육들을 조금 더 잘 사용하도록 하는 환경에서 운동을 하기도 하고, 그거는 굉장히 특이적인 거죠. 우리 보디빌딩이라는 컴피티션에서, 시합에서 굉장히 특이적인 훈련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파워리프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파워리프팅 훈련을 할 때도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팔 운동을 먼저 하진 않죠, 일반적으로는. 가장 먼저 하는 게 컴프 스쿼트, 뭐 컴프 벤치, 컴프 데드,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죠. 그래서 요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 가장 큰 적응이 발생해야 되는 게 우선순위에 있고 그것을 먼저 진행돼야 된다, 비교적. 그렇다고 해서 뒤에 진행된다고 해서 적응이 안 일어난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비교적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 순서를 고려할 때 우리가 적응 가능성을 따져서 내가 목표로 세웠던 트레이닝 목표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거는 먼저 하고요, 우선순위가 낮은 거는 뒤에 해야 된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파워리프팅을 하고 있는데 스쿼트를 늘리고 싶다. 근데 그렇다고 무조건 컴프 스쿼트를 먼저 해야 되냐? 그거는 또 아니에요. 왜냐면은 컴프 스쿼트를 먼저 하는 거랑 하나의 세션을 기준으로 말하는 겁니다. 컴프 스쿼트를 먼저 하는 거랑 퍼즈 스쿼트를 먼저 하는 거랑 이거는 굉장히 다르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컴프 스쿼트를 먼저 하게 되면은 중량을 꽤 높게 다루겠죠. 반복수가 몇 회로 설정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컴프 스쿼트 그 자체에 대한 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을 거고, 퍼즈 스쿼트를 먼저 한다면 하단에서의 어떤 우리가 스트레스, 뭐 하단에서 우리가 정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 내전근도 좀 강조가 될 수 있고요, 혹은 둔근이 강조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둔근과 내전근과 대퇴사두근의 동시 수축, 동시에 얘네들이 힘을 잘 받는, 협응하게 되는 그런 형태들의 어떤 코디네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요구도가 높아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엄밀히 따지자면 같은 스쿼트지만 요구하는 부분이 조금씩 다릅니다. 약간씩 달라요. 그래서 얘를 먼저 컴프 스쿼트를 무조건 넣느냐, 혹은 퍼즈 스쿼트를 내가 첫 운동 종목으로 넣느냐,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적응 가능성이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반드시 이제 원RM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컴프 스쿼트를 먼저 넣어야 되는 건 아니다, 그렇게 또 이해를 해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주간 운동 프로그램 구성입니다. 주간 운동 프로그램 구성. 우리가 이제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주간 훈련 프로그램의 어떤 구성들을 바꿔볼 수 있지만, 그 선수 트레이닝 책 중에 트라이페이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트라이페이직이라는 책에 보면 그 3일 동안 우리가 훈련을 진행하는데 그 마지막 날 금요일 날 진행하는 세션에 볼륨 세션을 진행해요. 그러니까 훈련 볼륨이 많은 거죠. 양이 많은 거죠. 양이 많다는 거는 회복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거고요. 그래서 금요일 날 볼륨 세션을 진행함으로써 그 선수들이 굉장히 이점을 많이 봤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은 훈련이지만 그 볼륨 훈련을 월요일 날 진행하게 되면, 월요일 날 만약에 볼륨 훈련을 진행하잖아요. 그러면 필요에 의해서 이제 수요일과 금요일에 훈련 세션에서 우리가 발현되어야 되는 어떤 퍼포먼스가 차단되게 됩니다. 그게 만약에 차단되게 되면은 역치를 건드리기가 어렵겠죠, 수금에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순서를 바꿈으로 인해서 우리가 퍼포먼스가 어떤 역치를 건드리게 될 수도 있고 건드리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단순하게 뭐 또 이제 추가적인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금요일날 볼륨 세션을 진행했는데 그게 다음 주 월요일까지 회복이 잘 안 된다든지 그런 영향들이 자세한 이제 사항들은 있을 수 있지만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 금요일 이후에 우리가 주말이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주말 동안은 학교도 안 가고 뭐 고등학교 선수 운동 선수들이 학교도 가지 않고 가족들과 쉬는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우리가 신경계도 훨씬 부교감 신경계의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회복도 훨씬 잘 일어나는 기간이겠죠. 뭔가를 이렇게 일을 하거나 학교를 가거나 학업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제 간단한 예시로 주간 훈련 프로그램에서 이 피로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큰 것들은 금요일로 몰아둠으로 인해서 이런 우리가 나머지 두 세션 에서의 어떤 제가 말씀드린 적응 가능성을 높여보려는 시도를 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파워리프팅 이야기를 좀 해보면 두 가지 구성을 한번 소개시켜 드려보고 싶어요. 어떤 거냐면 자 일단 두 가지 우리가 이제 훈련 구성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볼까 싶은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반적으로는 A 프로그램이 훨씬 좀 파워리프팅 프로그램에서 좀 흔하긴 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하시는 프로그램이긴 해요. 자, 근데 일단 두 가지를 보시면 우리가 순서에 보시면 똑같아요. 이 운동의 종목은 똑같다고 보시고 순서가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될 건데요. 어떤 식으로 좀 다른가 한번 보시죠. 보시면 월요일날 우리가 컴프 스쿼트랑 컴프 벤치를 하는 거는 다 똑같아요. A 프로그램과 B 프로그램이 컴프 스쿼트 먼저 하고 컴프 벤치를 하죠. 일반적으로 월요일날 컴프 스쿼트와 컴프 벤치를 하는 거는 굉장히 흔한 파워리프팅 프로그램인데요. 왜 흔하냐? 일단은 컴프로 우리가 그러니까 시합에서 하는 리프팅을 하는 것이 가장 특이성이 높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그리고 중량이 좀 높습니다. 컴프 스쿼트와 컴프 벤치프레스가. 그래서 비교적 고중량으로 시합에 가깝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가장 프레시할 때 진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월요일날 우리가 주말에 잘 쉬고 회복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잘 회복하고 와서 요것들을 진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벤치프레스와 우리가 스쿼트 같은 경우는 서로 간섭이 그렇게 심하지 않죠. 뭐 아예 없다고 보일 수는 없지만 이 스쿼트와 데드리프트처럼 둘의 관계처럼 다리를 많이 이용하는 두 가지 패턴과는 다르게 스쿼트와 벤치프레스는 이제 하체와 상체의 구성이기 때문에 서로 간섭이 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루에 두 가지 컴프를 다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리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건 해낼 수 있어야 돼요. 왜냐? 파워리프팅 시합에서는 하루에 스쿼트, 벤치프레스, 데드리프트를 다 하기 때문에 요거를 두 개를 하루에 할 수 있는 능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못해도 우리가 세 개를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쿼트와 컴프 벤치프레스를 하는 거는 리프터에게 그렇게 필요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날 컴프 스쿼트와 벤치프레스를 하는 거는 똑같고요. 그리고 이제 화요일날 보시면 조금 다른 게 이제 A 안 같은 경우에는 컴프 데드리프트를 화요일날 바로 진행을 하고 B 안 같은 경우에는 데드리프트 보조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컴프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피로가 크겠죠. 근데 전날에 우리가 컴프 스쿼트를 했는데 또 컴프 데드리프트를 해요. 그래서 컴프를 붙여서 한다는 점에서는 여기서 이제 맞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안 맞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근육통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라면 컴프 스쿼트 다음에 다리 근육통이 있을 거기 때문에 요날 생각보다 퍼포먼스가 잘 발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B 안 같은 경우는 데드리프트 보조가 이제 먼저 들어오게 되고요. 그러니까 컴프가 목요일날 진행되게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컴프 데드리프트와 컴프 스쿼트가 A 안은 굉장히 붙어 있고요. 그리고 컴프 스쿼트와 컴프 데드리프트가 B 안에서는 굉장히 떨어져 있죠. 그래서 컴프 데드리프트에서의 어떤 퍼포먼스 발현이 A 안에 비해서 조금 더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치를 건드리기 좀 더 좋은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만약에 이제 데드리프트 보조가 좀 겁나 빡센 거다. 뭐 예를 들어서 초고중량으로 진행하는 렉풀 그런 피로도가 굉장히 큰 훈련들 있잖아요. 그런 게 있으면은 오히려 이 피로에 의해서 목요일날 컴프 데드리프트 컨디션이 좀 떨어지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이거는 어떤 보조 운동을 선택했는지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컴프를 이제 연달아서 월화에 진행을 할 거냐 아니면 월요일날 하고 목요일날 또 컴프를 진행할 거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운동 구성이지만 순서가 다름에 의해서 어떤 걸 우선순위로 둘 건지에 대해서 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보시면 B안 같은 경우는 이런 보조보다는 컴프에 조금 더 주력을 맞춘 거고요. 왜냐면 우리가 수요일날 쉬기 때문에
컴프 하기 전에는 무조건 하루 쉬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컨디션이 좋을 때 컴프를 한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대로 A안 같은 경우는 보조에서 굉장히 집중을 좀 많이 해볼 수 있는 게, 요때 발생한 피로, 이제 컴프를 먼저 하는 날들이 월화잖아요. 요때 발생한 피로를 수요일날 좀 회복을 하고 그 다음에 보조를 먼저 진행을 하죠. 물론 여기도 보조를 먼저 진행하지만 전날 컴프를 했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보시면 보조를 조금 더 A안 같은 경우는, A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보조를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스쿼트 보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더 가벼운 무게로 진행되죠. 일반적으로는 컴프 스쿼트에 비해서. 그래서 수요일날 하루 쉬고 보조를 진행하기 때문에 조금 더 프레시한 상태에서 진행하고 결과적으로 퍼포먼스가 발현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요 세션에서, 스쿼트 보조 세션에서. 그리고 스쿼트 보조가 잘 되면은 거기에 대한 적응 가능성도 높아지겠죠.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적응 가능성이 높아지면 그걸로부터 우리가 효과를 더 보는데 더 중점을 두겠다는 거예요. 이 컴프 데드리프트의 이 적응 가능성을 높이는 것보다 스쿼트 보조에서 적응 가능성을 높이는 데 더 발현을 두겠다는 거죠. 그리고 컴프 스쿼트와 다르게 스쿼트 보조에서는 피로도 발생이 컴프 스쿼트에 비해서는 일반적으로 덜 하잖아요. 그래서 데드리프트 보조를 할 때도 조금 더 좋은 컨디션으로 훈련을 진행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피로가 다음 훈련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따라서 내 적응 가능성을 어디에다가 좀 더 높일 거냐, 그러니까 중요성을 어디에다 더 높일 거냐, 요거를 우리가 훈련 프로그램의 순서에 따라서 바꿔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좋은 코치라면 우리가 이제 어떤 선수인지에 따라서 어떤 게 더 중요하겠다고 판단을 하고 그 중요도에 따라서 이 순서를 변경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한 가지 예시에 불과하고요. 정말 많은 구성을 우리가 또 만들어 볼 수 있거든요. 뭐 보조를 하나 뺄 수도 있고 혹은 보조를 하나 더 추가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훈련 빈도를 어떻게 조절하느냐, 일주일에 3번 스쿼트를 하느냐 4번 하느냐, 그런 식으로 또 조절을 해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제 똑같은 운동 구성이더라도 뭐 훈련 랩스 몇 개씩 할 거냐, 아니면 어떤 훈련으로 할 거냐, 뭐 정지 스쿼트를 할 거냐, 아니면 정지 데드리프트를 할 거냐, 아니면 뭐 템포 스쿼트를 할 거냐, 뭐 이런 훈련 종목을 우리가 굉장히 고민하면서 선택을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운동 순서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순서에 따라서 퍼포먼스가 발현이 높아질수록 적응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겠고요. 같은 훈련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순서를 바뀜으로 인해서 적응 가능성이 달라진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 순서를 정할 때 이런 훈련자가 어떤 사람인지, 혹은 훈련자의 목표가 어떤 상태인지, 목표가 어떤 건지, 그리고 훈련자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운동의 순서를 우리가 조절을 해볼 수 있다. 그렇게 좀 요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순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또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또 저도 한번 고민해보고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